교육 데이터 부분과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기술 동향이라든지 혹은 뭐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고자 온라인으로도 포럼을 운영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게 이제 6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한다 이렇게 소식을 보내드리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포럼에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도 몇 번의 그 오프라인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조찬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시간을 오후 때로 하나 포럼 운영과 관계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럼에 대한 그 첫 페이지 좀 올려주실래요? 여기 진초록 선생님 여기 포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포럼의 강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강사분은 이름이 김세별 서기관님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모실 때 김세별 선생님 그래서 여자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 김세별입니다. 그리고 과기 정통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작년부터 이제 디지털 교육에 좀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교육부로 오셨습니다. 과기 정통부에서는 e-learning, 3D 프린팅, 버추얼 리얼리티, 홀로그램 이런 지능 사업을 주관해서 하셨고 교육부에 오셔서는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 산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구축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선망 관제, 디바이스 관리, 보안 정책, 또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김세별 서기관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부 인프라 담당관 김세별 서기관입니다. 오늘 그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의 미래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지능화된 맞춤형 개별 학습을 하는 지금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AI 튜터가 가르쳐주는 수준으로서 이제 개별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제 미래의 모습에서는 가상화, AR이나 VR 같은 몰입형 실감형 학습 체계로 돼서 좀 더 미래형 교육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그거의 준비 단계로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멀티미디어 자료나 그 실감형 콘텐츠 등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라고 했다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 정보와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학생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가 이제 제공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기존의 이제 서책형 교과서는 그 기존의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멀티미디어 자료로 통해서 평가 문항, 보충 심화 학습 자료, 용어 사전 등이나 교과서 비교에도 이런 주석, 필기 메모, 링크, 북마크 같은 노트나 음성 녹음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기능들에 더해서 대시보드를 통한 학습 데이터 분석, 그다음 교육 주체 간 소통 지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통 지원이라 하면 그 선생님이나 선생님하고 학생 간의 소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중간 매개체로 AI 튜터라든지 AI 보조교사가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교사 기능에서 콘텐츠 재구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교사들의 그런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학습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고, 학습 이력 등 교육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를 하고, 수업 설계와 맞춤형 처방 지원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맞춤형 학습 지원, 그 다음에 학습 경로 및 콘텐츠 추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이북에 가까운 거였지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는 민간의 이제 개발사와 많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라든지 장애인 사용자들이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번역 기능이라든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평가 역시 교과서로서 기술적 무결성, 사용성, 기술 표준 및 규격 준수, AI 기능의 적합성, 데이터 및 서비스 관리의 신뢰성에 대한 30개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 검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그 현장에서 이제 쓰기 위해서 현장에 다양한 의견 수렴 조사를 했는데요. 교사 및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하고, 시도교육청 네트워크 담당자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 및 학교 정보교사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에 테크센터를 두고 테크메이저의 학교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디바이스가 연결된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된다든지, 디지털 튜터 배치 및 테크센터 운영을 통한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이나 네트워크 부담 관리 등 이런 전담 지원을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청 사항이었고요. 학교 현장의 디바이스 유지 보수, 결함 파손 시 지원 인력과 지원책이 가장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프라 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 과제로서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관리 보급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체계 기반 구축, 학교 현상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이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비전으로서는 학생은 즐겁게, 교원은 가볍게, 학교는 새롭게, 목표는 디지털 기반 수어 혁신 지원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조성이 되겠고요. 4대 핵심 과제와 10대 세부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 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개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체계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디바이스 보급 관리 체계와 질 제고, 학습 네트워크 속도 접속 안정성 개선, 교원의 인프라 관리 부담 최소화, 유기적 협력 체계 기반 조성 등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양적 보급에만 치중을 하고 분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일괄 구매 방식으로만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질적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전주기적 관리라든지 임대, 공동 구매, 개인 구매 방식 등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속도 저하 및 접속 장애, 이런 체계적 관리 미흡을 속도 개선, 무중단 접속, 체계적 관리 강화 쪽으로 바뀌고, 그 전담 인력에서는 정보교사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유지 관리 전담을 하고, 사후 대응으로 통해서 처리가 지원되었던 것을 디지털 튜터가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테크 매니저가 인프라 통합 지원을 전담하여 사전 관리 및 신속 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원 체계는 업무 분산에 따른 분절 및 협력 미흡 체계를 시도 인프라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해서 통합 지원 및 협업 강화 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2024년 5월 달에 초등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개선 계획에 따라서 전국 학교의 인프라 점검 및 개선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국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담 인력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전국 학교의 현황 진단을 하였습니다. 서면 및 현장 점검을 12,000개 점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1단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 이 개선 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 최종 이행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디바이스 보급 완료 학교는 12,000개 교 중에서 8,436개 교가 보급이 완료가 되었고, 성능이 양호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학교는 9,396교입니다. 또한 충전 보급함 보급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 학교는 1,131개 교이고, 무선 속도가 양호한 학교는 5,922개 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개선 점검을 통해서 모든 학교의 테크센터 등 별도의 전문 조직을 통해 학교 인프라를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고요. 추가 인력이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4,147개고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AI 디지털 교과서의 플랫폼 서비스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그 디지털 교육 원패스를 통해 가지고 통합 포탈로서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이런 통합 인증을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 책장을 통해서 시간표라든지 교과서를 조회할 수 있고, 통합 대스보드를 통해서 오늘의 학습 수준이라든지 진도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스를 통해 가지고 퉁퉁거리는 게 저였나요? 나 공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나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나이스를 통해서 학생 개인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런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로 자료를 보내서 교과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가운데 위편에 있는 것이 이제 개발사 화면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모아지는 학습 데이터들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학습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학습 데이터 허브에서 분석되어지고 트렌드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4번에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 표준 API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모든 플랫폼 간 연계를 도모하고, 이런 연계가 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심사 검정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시도교육청에 있는 자체 교수학습 플랫폼과도 연계를 통해서 그런 이제 AI에 대한 그 학습 체계를 견고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디지털 플랫폼의 서비스 정보의 흐름입니다. 학생은 로그인하고, 학생과 교사가 로그인해서 이제 개발사로 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때 이제 나이스로부터 학생의 시간표 정보라든지 학년반 정보,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정보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는 CSAP 보안 등급을 중등급으로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 같은데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의 학년반 정보라든지 그 수업 시간표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에 대한 민감 정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진단명 같은 것들을 알려지는 게 이제 민감 정보로 이제 나가면 안 되는 정보인데요. 이런 학년반 정보라든지 이 수업 정보라든지 해서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 사람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해서 이 또한 문제가 되는 정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안 등급이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스 플러스, 나이스 자체가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망에 접속하는 모든 시스템은 그에 준하는 시스템 보안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존의 시스템보다 보안 등급이 많이 올라가는 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교육청 관련해서도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교육청에 있는 교수학습 플랫폼은 그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쓰긴 씁니다. 쓰는데 대신에 그분들은 디지털 교육 원패스에서 인증 정보만 가져오기 때문에 나이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 사람이 누군지만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요거는 보안 등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어디서도 설명 안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바이스 보급률입니다. 저희가 이제 24년 8월까지 보급률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AIDT의 대상 학생이 되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239%로 다 초과로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초3 이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의 보급률로 봤을 때는 92% 정도의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학습 공간에서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디바이스를 쓰다 보니까 무선 AP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데요. 무선 AP의 설치율을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와이파이 6 이상의 무선 AP가 지원되어 있고, 와이파이 5도 뭐 한 20% 정도로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AIDT의 데이터 입출력 수준을 봤을 때는 와이파이 5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시 접속이 많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쪽이 낫기 때문에 와이파이 6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렛 속도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교 80% 이상이 1기가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500메가 이하의 이런 속도를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서상관이라든지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곳에 있는 학교들이라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과밀화급이 있는 학교들인데요. 그런 학교들은 이미 2기가나 3기가로 스쿨렛을 속도를 올려가지고 쓰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텐지 상용망 사업을 요번에 추가로 스쿨렛 사업에다가 더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쿨렛 사업이라 하는 것은 스쿨렛이라는 전용 학교에서 쓰는 인프라망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게 이제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업무망, 교육망, 무선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이제 스쿨렛만 사용하는 학교의 구성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텐지 상용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쿨렛에서 업무망, 교육망, 무선망을 같이 쓰다 보니까 데이터를 나눠 쓰는 상황에서 이제 일부 교육청에서는 아예 용량을 정해놓고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엔 여러 가지 경우에서 1기가로도 모자랄 수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속도에 대한 증설 요구가 있어서 아예 그냥 무선망만 따로 떼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존의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인 텐지 인터넷망을 학교까지 끌어온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스쿨렛에 있는 방화벽과 똑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무선망을 아예 따로 띄워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신다시피 이 빨간 네모가 좀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스쿨렛하고 텐지 인터넷망 두 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쿨렛은 스쿨렛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스쿨렛에 있는 무선망 자체가 쓰긴 쓰되 한시적 아니 필요한 곳에서만 쓰고, AIDT에 대해서는 텐지 인터넷망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쓰는 것이 되겠고, 지금 상용망 회선은 텐지에서도 2.5기가, 5기가, 10기가로 요금제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쿨렛에 있는 속도들을 저희가 높이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학교 와이파이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이라고 스윕스라고 무선 AP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는 빠져있는 교육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청들까지 합쳐가지고 올해부터는 전체 모든 교육청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윕스 체계로 확대 개편을 하였습니다. 스윕스가 뭐냐 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그런 국내 AP 이런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국내 AP 제조사들한테 그런 펌웨어에 대한 통합 API를 구축을 하여 가지고 모든 이 국내 AP 개발사들이 같은 API를 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서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 개별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일괄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SIS ID 설정이 가능하고 주파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정보화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던 업무들을 원격지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애로사항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워낙 그 절전에 대해서 교육들을 많이 받고 그런 이제 절약 정신이 강하셔가지고 집에 가실 때 운영 시스템을 끄셔가지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침 안 끄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야 밤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펌웨어도 업데이트하고 이 SSID가 이게 반번호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바꿔주고 하는데 지금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무선망 기술 지원 센터 역시 좀 확대해가지고 이런 12,000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전화들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의 운영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가장 힘들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튜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튜터나 테크 매니저 같은 이제 굉장히 듣기 좋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테크 매니저라 하면 기존에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민간 위탁이나 직접 수행을 하고 있던 이런 유지보수 센터들을 이름을 다 테크센터로 통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저희가 그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테크 매니저라 해서 사전 관리하고 주기적 사전 관리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정보화 교사들이 하던 업무들인데 굉장히 이제 업무 부담이 많이 갔던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이분들은 지금 한시직이고요. 이게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인프라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건데요. 이 디지털 튜터 분들은 교수학습 지원, AI 수업 지원이라든지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문제 해결, 에듀테크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기반 수업 제안하고 플랫폼의 수업용 계정 생성 관리 및 디바이스 유지 보수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튜터는 현재 저희가 이제 이런 12,000개의 교회에서 학교 중에서 제일 급한 곳에 먼저 파견을 하여서 그 학교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26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 튜터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크센터에 대한 롤 정의를 할 때 해외 사례들을 참고를 하였고요. 각 나라별로 이제 센터들이 있는데 일본에 보면은 ICT 활용 교육 어드바이저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ICT 환경 정비 계획, 단말기 네트워크 등 조달 방법, 원격 교육 등 ICT 활용을 지원하고 기가스쿨 서포터라고 해서 학교에서 ICT 환경 정비 설계, 공사 납품에 대한 사업자 대응, 단말기 등 사용 매뉴얼 규칙 수립 등을 하시고요. ICT 지원관은 교사의 수업 계획의 작성 지원, 환경 정비, ICT 기기의 준비, 조작 및 유지 보수 지원 및 교육 지원을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여서 테크 센터와 테크 매니저에 대한 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회사 역시 유사합니다.
해서 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초중등 학교의 인프라 장애를 한 것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테크 매니저의 롤을 명확하게 하여서 장애에 대한 사전 관리라든지 사후 전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뀐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면서 했을 때 이게 워낙 정보학교사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고 그 학교가 이게 한 번에 모든 설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뀐지를 모르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현황 조사를 파악하면서 본 게 사전 관리만 강화를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게 이제 학교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 뭐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대개 반들이 학년들이 한 층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 있다 보니까 1학년에서 수업할 때는 문제가 없고 2학년에서 수업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의 네트워크를 묶기 위해서 3층이랑 4층 네트워크를 연결했더니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층간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것들은 고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테크센터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98개 테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테크센터들은 대개 그 1년에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그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서 저희가 이제 사전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4년 12월에는 이러한 초등등 디지털 인프라 관리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을 많이 넣었고요. 요번 달 중에 또 나갈 것은 이제 AI 디지털 그 환경 관리에 대한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DT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번 달까지 저희 이제 교육부에 있는 그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에서 진행했던 그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진짜 그 중요한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정보를 들으시면서 뭐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질문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질문들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무 교수님, 네네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성규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정통부에 있다가 지금 세종대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AI 교과서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약간의 어떤 뭐 교육부라기보다는 조금 좀 다른 이슈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 예의도 나오고 해서 최근에 AI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현재 법이 이제 제의되어서 아직은 교과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게 이제 그 야당에서도 그 기술적인 트렌드상 여기 협회 이름이 DX이듯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가지고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인데 좀 공감대를 좀 더 많이 한 다음에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역시 이게 이제 교육
부교재가 되어도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게 이제 그 교과서가 아니어도 교과서와 준하게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선생님들이 AI 코스웨어라고 해서 그 수많은 외산 코스웨어들을 지금 다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쓰고 계시고 있고, 그렇게 쓰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 4개 교육청에서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AI 코스웨어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이미 이제 선생님들이 쓰고 있고 학생들 역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그 저희가 이제 교육 부교재가 되어도 이런 그 현재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그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 저희가 AIDT의 가장 큰 장점이 선생님의 수업의 재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 쪽에 요청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그 재편집도 중요하지만 재편집에 그 외부에 있는 코스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좀 더 이제 선생님의 교육 그런 철학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과 이런 좀 더 연계를 공고히 하고 내용들을 좀 한다고 그러면 저희 그 AIDT가 활용하는 데는 그 교과서이든 교육 부교재이든 별 다름없이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저기 충분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요.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시고 정성무 박사님 질문. 현재 소속 밝히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크빌 교육의 정성무라고 하고요. 참고로 한 4년 전까지 캐리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서 그 디지털 튜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작년에 그 디지털 튜터 양성센터 사업을 창의재단으로부터 저희가 수주해가지고 교재 개발, 그리고 전체 교육 훈련 한 830명 정도 교육시켰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분들이 이제 결국 학교에 채용이 돼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죠? 짧게는 뭐 3달 뭐 이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급여 차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이제 금년에 새로이 그 금년도 사업이 발주가 돼가지고 450명 정도, 415명을 이제 채용하는 걸로 했는데, 단가가 서울시 시간 그 기준 인건비가 지금 12,000원으로 돼 있고, 근데 튜터 양성센터는 지금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시간당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균형성 문제가 다시 또 현장에서 불거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다 싶고 뭐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단말기가 지금 내용연화 이제 대부분 다 6년씩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 사이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 들어와서 3년 동안 쓰고 다시 그 물려받아가지고 다시 3년 쓰고 폐기하는 걸로. 근데 사실 6년이라고 하는 단말기 6년 동안 쓴다고 하는 조금 좀 거시기 않나. 그래서 그걸 좀 단축시켜 보자는 노력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금 그 단말기가 들어갈 때 그냥 한 학교에 갤럭시가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기종에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바뀌면서 이것이 아이패드 또는 크롬북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가 그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충전기 그 애답터가 잭이 그 표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문제도 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 디지털 튜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이나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정보화 쪽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들을 요청드리고 저희도 많이 그 본부 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지원을 하자 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고요. 그런 이제 인건비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이제 넘어가시고, 그다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 같은 데에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개별 납품을 하지 외국에서는 그 국가가 아예 그냥 업체하고 이렇게 그 턴키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신 그런 디바이스는 자기네들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애플의 경우에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디바이스로 이제 그런 이제 싱가포르나 그런 나라에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한 5년차, 6년차 있는 애들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보시면 디바이스 보급률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대상 학년보다는 한 200%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디바이스 중에서 이제 좀 쓸만한 디바이스들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학교에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 디바이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트랙이라고. 그러면 요번에 저희가 이제 AID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웹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오는 통신 속도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뭐 크롬이든 뭐든 브라우저 내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화면이 이제 약간 해상도가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저희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을 때는 좀 낮아졌다가 아니면 올라갔다가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CDN이라고 배포하는 그런 데이터 자체를 용량을 줄여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 데이터라고 그러면 5, 6년 된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권장사항들을 지금 업체들한테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콘텐츠 역시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충전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아예 그냥 교실을 공사를 해가지고 각 학생 자리마다 콘센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콘텐츠 그런 충전함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둘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 재량으로 놓긴 했는데, 쉽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학교 전체가 그 디바이스를 교체하기 때문에 단자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아예 가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가 이제 그 시도교육청이랑 협력을 해서 아예 배터리 자체를 교체해가지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하도록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소속 예. 성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AWS에서 기술 쪽 담당하고 있는 김웅환이라고 합니다. 그 AIDT에 대해서 많은 걸 오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저는 기술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좀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제 나이스 시스템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시삽 중등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아키텍처를 보면은 나이스하고 그 실제 시스템하고 중간에 이제 통합 포탈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통합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이 이제 중간에서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나이스를 직접 접속 안 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감 정보를 액세스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그 어떤 키를 이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저희는 이제 에듀텍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사에서 이제 중등급인데, 요즘 이제 그 어떤 보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의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정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삽 하등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걸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개수들이 많습니다. 네. AW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요런 저희 클라우드 사업에 뭐 저희가 AWS를 막은 거는 아니고요. AWS도 중등급을 받아서
받아서 국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국내 IDC 센터를 두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글로벌 정책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력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도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민간조는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 쪽 그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 국내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기술진이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물어본다고, 저도 이제 공돌인데요. 이게 여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완벽히 방화벽이 되고 암호화가 되고 익명화가 됩니다고 하고,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방법을, 그런 이제 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암호화도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보호막을 해놨다고 하고 얘기한 것도 보호막이 아니라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저기 국정원에서는 이런 식의 연계가 이미 많이 뚫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어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 많은 이제 보호막을 해도 익명화가 되지 않고 그 개인이 누군지 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데이터들이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법적에 맞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활용 동의라든지 그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터진 적은 없지만 터지면 안 되는 일이어서 그거를 이제 다들 막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드리고, 요새 뭐 챗GPT라든지 뭐 딥시라든지 뭐 보시면은 이제 외국으로 데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것처럼 저희 거 역시 그런 데이터가 나가는 것들 때문에 그런 해외에 이런 서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코스웨어들 중에서도 사실 뭐 영어 수필이라든지 과학 문제 같은 것들 풀어주면은 이렇게 그 빨간 줄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수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엄마 아빠가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쓰면 이제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접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래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시삽이 이제 중등급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두중 박사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다 마이크 좀. 예, 잘 들었습니다. 김득준입니다. 그 공대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제 공대였고요. 그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가 보여서 혹시 스쿨렛 그 편지망하고 그 교육망하고 두 개 방화벽 해놨던 망 잠깐 볼 수 있나요? 파워포인트에 네. 그게 한 중간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왜 빨간 거로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맞습니다. 네. 네. 이쪽 파트에서 은퇴한 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또 눈에 보여서 지금 저게 방화벽이 물리적으로 두 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을 두 개를 갖겠다는 말씀인가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두 개 분리되어 있으면 보안정책 배포를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거고 난감할 것 같고요. 보안정책 배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느낌상으로 과거로 놓고 보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두 개의 방화벽 사이에
아마 정책을 두고 받는 한 라인을 만들어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시큐리티 홀로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뭔가 말씀하시면서 무선망 업데이트하는 거를 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무선망은 여기 하단에 있는 방화벽 통해서 서버 관리가 이루어지는 네, 맞습니다. 네. 거겠네요. 네네. 그거에 대한 키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보이지 않던데. 니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거기. 그리고 또 마지막 두 번째 시큐리티 홀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무선망 쪽에 저 무선망을 학교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거죠? 학생들이요. 학생들이요. 네. 그러니까 AIDT를 쓰는. 네, 일반적으로 저라면 저 근처에서 무선 VPN 구성해서 정보를 취득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 허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리아에서 하고 있다는 업데이트 서버는 우리가 업데이트 서버 때문에 대규모 국가 재난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아닐까. 물론 대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그림에 나타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 기존에 이제 그 스쿨렛에서 있는 보안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이제 이원화해서 이쪽 그 텐지망하고 스쿨렛망하고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텐지망의 경우에는 이제 AIDT 전용으로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학교에서 쓰는 이제 수업 체계라든지 그런 나이스 그 성적 집어넣는다든지 그거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된 체계가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인증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스쿨렛을 통해서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서 데이터 망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보안 정책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스쿨렛에 들어가서 이 망에서 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AIDT에 대한 교과서 콘텐츠만 가면 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스위임즈 시스템은 지금 아예 그 통합 관제 센터를 지금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원하는 시도교육청만 참여하고 있었던 거를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었고 그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화 교수의 업무를 그 감경시켜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스쿨렛 관제가 이제 이런 테크 센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지원청에도 다 관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관제 센터의 역할을 해서 빨간불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서 보시면 늘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예, 다들 바쁘게 이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같은 회사 AWS에서 정책 담당하고 있는 최용식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가운데 데이터 현지화 그 관련해서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각 나라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데이터는 자국 내에 머무르게 하는 그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CSAP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흔히들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지금 공직자께서도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외산 클라우드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데이터가 해외로 나간다라는 그런 이제 그 오해라든가 편견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AWS나 다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사업자들은 국내에 뭐 이런 구글의 뭐 검사에도 다 나오는데요. 수도권에 다 데이터 센터 갖고 있고 또 대규모로 뭐 지금 서울 근교에 짓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만족하는 게 아닌지 국내에 머무르니까 그리고 네이버 말씀도 하셨는데 네이버도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속성상 국경을 초월해서 가용 자원을 유연하게 쓰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고요.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10개 정도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 싱가포르 정부에서 데이터를 국내에 머물게 해라
라고 해서 싱가포르에 아마 리전을 생성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이버가 서비스할 때는 국내로 뭐 세종이라든지 부산으로 옮겨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국적을 초월해서 사업자가 어디가 되든지 국내에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뭐 고객들의 정보가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산 업체는 반드시 해외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교육부의 많은 산하기관들도 교육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입장이라서 저희가 좀 설득하는데 굉장한 그 시간을 들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측면하고 이제 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요번에 저희가 이제 보안,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것들이 보안에 대한 CSAP 중등급하고 접근성에 대한 그 가장 최근 표준을 따라달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각 이제 따라오시기 힘들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쓰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신다면은 얼마든지 국내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조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이런 그 육각형으로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만 중등급이고 나머지 다 하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등급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전체 중앙부처들이 15년 됐나? 이미 그 이전서부터 하등급에서도 다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미국 법들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AIDT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안사항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외국이랑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라든지 뭐 교원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얼마든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많은 이제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금융에 대해서 풀어놓은 나라도 없습니다. 금융은 아예 외국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교육에 한해서는 이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데이터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보여드린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자 한 분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질문자가 없으실까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아까 말씀하실 때 AIDT를 선정할 때 30개 검정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신 거 제가 맞게 들었나요? 잘못 들었나요? 저희가 이제 기술 검정에 하는 항목이 한 30여 가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통과를 하고, 저희가 이제 검정 시스템에서 내용 심사랑 기술 심사라고 해서 기존의 서책형에서 하던 것들은 내용 심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에 대해서는 기술 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한 30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보안 수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AI의 이제 그런 이제 할루에이션이라든지 편향성 문제 같은 것들까지 이제 저희가 보는 것들이 그런 30개 항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기준들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심사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 AIDT 개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17개 개발사가 통과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다 그 기술 심사를 다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0개 항목들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겁게 김세병
별 선생님을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훌륭한 포럼을 준비해 주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데이터 협회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두현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김세별 서기관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 또 질문도 어려운 질문도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주제가 그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른 그 디지털 교육의 인프라에 대한 정책 방향이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어떤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늘 그렇잖아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반영해서 하는데 또 이 정책을 같이 참여하는 뭐 기업이나 또 이해 관계자는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오늘 그런 서로의 다른 입장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저희가 처음에 포스터 나갈 때는 김도영 과장님이 와서 발표하는 걸 돼 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또 뭐 발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 가는 바람에 또 서기관님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지금 저 디지털 그 플랫폼 담당하고 계셔서 더 깊이 있는 그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협회를 또 관심 가지고 이렇게 참석하신 놀랐어요. 우리 강성주 정보통신부 국장님, 실장님 하셨는데 제가 교육부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데 잠깐 인사 좀 모시려고 그래 제가. 우리 또 협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관심 가져서. 정말 중간에 제가 AI 교과서에 워낙 뭐 국민적 관심이라서요. 그래서 또 우리 김두현 회장님이 우리 AI 모임에 또 멤버이시기도 하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아와서 열심히 이렇게 열띤 이 토론을 하고 있네요. 정말 의세드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AI 시대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CES 가 보니까 전 세계가 뭐 이번에 딥식도 그러고 앞으로 학생들이 먼저 알고 먼저 배우고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왔고요. 오늘 어쨌든 뭐 훌륭한 어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뭐 사업은 사업대로 또 선생님이나 이런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잘 되고 뭐 저도 지금 이제 세종대라고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육 뭐 정보하라 그때는 정보했는데 지금은 뭐 AI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큰 발전이 이렇게 발전이 일어나서 앞으로 학교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잠자는 데가 아니라 그런 미래를 꿈꾸는 학교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제 일 하다 보면 그 교육부는 정보통신부하고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 실장님하고 일을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지난번에 그 강 교수님이 CS 견문록이라는 걸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저희가 초청 해 드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금방 이제 그 AI 뭐 고효율 뭐 저비용 이런 효율적인 AI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딥시크 같은 거 뭐 그런 게 계속 공개해서 나오는데 2월 중에 저희가 그걸 하나 기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총회 끝나고 나서 좀 관계자들이 협의를 할 건데요. 그런 세미나도 좀 개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이 장소 보면 앞으로 여기서 조그만 세미나 뭐 교육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진행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이제 우리 회원사인 다림 시스템의 김대영 대표님께서 지원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포럼들을 저희 협회는 이제 큰 포럼을 한 2번, 큰 포럼은 한 200명 이상 되는 포럼을 뭐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뭐 대학하고도 하는 게 있고 또 전문대학하고도 할 것 같고요. 그런 포럼들이 진행되고 좀 이렇게 한 뭐 50명 이내로 하는 포럼들은 가능하면 자주 앞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포럼 주제도 건의해 주시고 좀 관심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한 것이 바로 중계되는 어떤 하이브리드형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오늘은 그냥 요 폐쇄적인 공간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기관님 어렵게 참석해 주는데 아마 질문이나 궁금한 거 다 해결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인사 좀 나누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따 총회 관련해서는 아마 다시 안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미팅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썼는지.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가 다림에서 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요. 우리 다림의 김영대 공대 출신 회장님 한번 인사 말씀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그 디지털 트랜스폼 김 회장님하고 하나님이 같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의 동호수가 같습니다. 묘하잖아요. 저 가산, 저 광명시에 이사를 했는데 같은 동에 물론 이제 1호 라인이고 저는 3호 라인인데 내일부터 새벽부터 저 운동도 같이 하기로 하고 헬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그 협회 사무실하고 저희 사무실 캐니 워킹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이게 죽기 전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 디지털 트랜스폼 DX를 한번 힘을 합해서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여기를 이제 없는 돈을 해서 하나 사가지고 저 교실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오프닝을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또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실, 지금 서울대에 있는 막 1000개 넘나요, 교실? 1000몇 개의 교실이나 카이스트에 있는 뭐 거의 1000개 교실이 하나도 녹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면 자동이 되게, 여기 숙소로 하시면 그냥 파워포인트만 녹화하시면 이 장면이 알아서 되는 거에 여러 기술들을 해서 이게 DX협회 창립과 함께 운명을 모든 교실, 하버드에 있는 강의, 또 여러분들 한 소중한 세미나실에서 칠판 수업의 200년을 VR 교실 수업 방식으로 바꾸는 순간 교실 강의는 디지털 트랜스폼이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든 학교 거 나오는 거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자 하고 매일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여기 저 신앙심도 좋으신 우리 이옥하 교수님하고 옛날부터 이상하게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서로 존경하고 많은 부분을 했는데 제가 그 이러닝 그 협회 학회에서 이러닝 코리아에서 이 기술 처음 한 코로나 오기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저를 막 여기저기 불어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제가 지금 매일 평생 한 30년 방송 기수 MBC 뭐 날씨 SBS 뭐 저 KBS 아테네 올림픽 방송에만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이제 학교에 넣어서 선생님들의 소중한 정보를 방송화시켜서 세상에 공유하게 되는 그런 거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디스플레이 LED도 저희가 직접 다 이렇게 해서 해보고 오늘 이렇게 보였는데 어때 보기 좋았습니까? 오늘 저 위에 카메라 하나 흔들려가지고 우리 이 교수님 여기서 댄싱을 하면서 나오게 돼서 되게 죄송한데 저렇게 흔들릴 줄 정말 몰랐어요. 다음에 잘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6차
그 포럼은 에듀데이터 앤 AI 포럼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전체 다 같이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정돈하고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이렇게 책상 치우는 동안에 커피랑 뭐 조금 담아랑 하고 계시면 사진 찍기 위해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